계속 사람들이 오고 계셔서 지금 앞에서 자리를 보니까 좀 바깥쪽에 앉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안쪽에 앉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바깥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자리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다 같이 설명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리 좀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영등포 토박이인 집사람을 따라서 33년간 영등포 역 바로 뒤에 살고 있는 영등포 주민 신은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된 그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놓고 일구어 오신 재산권과 관련해서 영등포 복합지구 지정과 그 참정과 반대를 불문하고
일단 실상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일궈놓으신 그런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을 정하실지를 찬반을 불문하고 이렇게 모셔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해주실 변호사님을 소개를 하면은 법무법인 도안의 대표 변호사 구혜동 변호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고 김진호 실장님께서 그동안 법무법인 도안에서 수임을 하고 계시면서 보고 들은 그런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도안은 신길 15구역, 우리 그다음에 뭐 증산지구 여기에 반대 주민들의 그런 그 수임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쌍문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찬성하신 분들께서도 그 의뢰를 하셔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이해를 돕도록 우리 변호사님과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구혜동 대표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도안의 구혜동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나 이런 쪽에 약 한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해온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사실 이제 도심복합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게 이제 역세권에 조금 이렇게 이제 개발이 잘 될 것 같은 곳에다가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특히 LH가 주도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한 그런 지역에 지정을 해서 도시복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도시정비법상의 내용들을 공공주택특별법의 특별 규정으로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재개발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유사한 점 이런 거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사업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정족수라든가 여러분들의 동의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켜놨고, 그 다음에 지구 지역만 되면은 바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주민들의 어떤 여기 원주민들보다는 이제 새로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분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희생을 전제로 해서 가는 사업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한 시간이 최대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질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실장이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이 영등포 신길동에 자꾸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미안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추가 분담금이 나왔다고 뉴스에 한 번 이렇게 빡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러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이제 레미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막 6, 7억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헌집을 주면 새 집도 주고 심지어 환급도 해줬어요. 뭐 돈도 몇 억씩 이제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현동에서 이제 재개발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제 우리도 빨리 하자, 우리도 빨리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됐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재개발이 있죠, 재건축이 있죠. 그 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역세권 활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편입되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리고 공공 재개발. 그 종류가 15개가 넘어가요. 제가 지금 이게 다 말씀도 못 드리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다 사업이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찬성률도 다르고 총회를 여는지 안 여는지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보니까 이 사업은 특징이 뭐냐, 일단 비례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된다고 했었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똑같이 이제 재개발이나 별 차이 없이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 아직도 착공도 못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분양가도 확정이라고 그랬는데 변동이 있더라. 변동이 있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주민설명회라는 거 할 때 아파트가 얼마고 단독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환급이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그 설명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정지구 하면서도 또 2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구 지정에 이르렀는데 그 다른 지역, 타 지역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일단 4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2차 주민설명회 때 당시에 비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LH 직원들은 공사비가 당시에 계산했던 거랑 몇 년 뒤에 계산했던 거랑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지 이게 진짜라고는 말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책임도 못 질 얘기를 하면서 공공으로 할 테니까 뭐 잘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21년 2월에 이 사업이 나오고 나서 계속 그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전매가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쭉 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법제가 이제 개정이 됐고, 그런데도 선생님들한테 불리한 점이 너무 많더라.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재산권을 지킬 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아니라 그냥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재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더라.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드리게 되면 변호사 4명에 이제 간접평가사 1명이 있고, 그리고 각자 다 이제 수용 관련된 이제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총 토지 6층까지 있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한 20여 년간 이제 수용 사건을 이제 주로 맡아가지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생성된 노하우나 이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차인데요.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지구 개요하고 진행 절차, 재개발과의 차이점, 타사업지구 사례, 현물 보상 신청 시나리오, 문제점, 반대 및 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업지구 개요인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고가를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10만 제곱미터 조금 넘게 이제 면적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옆에는 영등포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에는 숲세권이라는 말도 쓰고 공세권이라는 말도 쓰는데 무슨 말일까요? 숲이 붙어 있다. 그리고 공원이 붙어 있다. 그런 이제 그 공세권이고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자체는 너무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후보지 선정을 언제 했느냐? 21년 3월 31일 날에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3월 31일 날 나오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이 영등포역을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그때도 이제 드렸었는데, 당시 설명회 때는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축적된 그 자료나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5년이 됐잖아요.
5년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이 뭔지를 이제 알겠더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정지구 지정을 24년 10월 31일 날에 했는데 예정지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정지구라는 것은 주민설명회 이후에 그 진정한 동의서, 지구지정 동의서를 걷는 기간을 의미해요.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1년 동안 지구지정 동의서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거랑 뭔가 좀 다르죠? 지구지정 동의서 옛날부터 걷어갔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1년 3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뭐 동의서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예요. 21년부터. 근데 법상은 24년 10월 31일부터 진정한 지구지정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의서를 사전에 써준 분들 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자문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12월 26일 날에 네 이제 그 지구지정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날짜를 잠시만요. 네, 지구지정을 이제 12월 26일 날 했고 현재는 이제 주민대표 회의를 선출하겠다고 하면서 2월 5일인가요? 그 현수막 붙여놓고 이제 그때 총회하겠다. 그 영도교회인가요? 도림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하죠. 그런데 그 주민대표 회의 구성을 보니까 나한테 주민대표 회의에 들어올래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이 뭔가 아는 사람들끼리 친목회처럼 이렇게 명단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명단 주고 동의서를 써달라. 지금 이런 걸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죠? 우편으로. 그 누군지 이름도 모르죠? 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없잖아요. 그날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제 20 몇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결정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뭘까요? 조합의 역할처럼 주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땅값의 제일 중요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영향력을 좀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시공사 뽑을 때도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무보수로 할까요? 무보수로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슷한 사이즈 증산 4구역 사례를 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좀 넘게 나가더라고요. 그 위원장, 그 다음에 무슨 이사, 뭐 개발이사, 사업이사 뭐 이렇게 나가고 사무장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뭐 200% 300% 상여 나가지. 그 다음에 그 월세 나가고 그 다음에 판공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업무 추진비 나가고 뭐 다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대의 금액이 나가더라. 1년짜리 아니에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1년이면 그것이 5억에서 6억 사이가 되고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할 것 같으세요? 10년 넘게 하니까 그 돈만 해도 5, 60억 이상이 이 사업이랑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무보수로 하는 그 사업지구도 있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5, 60억이나 이제 지출이 되더라. 그게 이제 주민대표 회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계획 공고 나가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민대표 회의까지만. 여기 이제 뒷단계는 너무 이제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수준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25년도에 그 공시지가 평당 단가를 잠깐 보겠는데 이 안쪽 땅들 있죠. 안쪽 땅들은 건물값 제외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1,067만 원, 1,021만 원, 808만 원, 뭐 1,100만 원, 1,500, 1,300. 근데 이제 영등포역 앞에 이제 그 시장처럼 보이는 그 상권이 많이 발달된 거기는 이제 2천만 원 후반대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가 문제잖아요. 내 재산을 얼마로 쳐줄 거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현재 이 그 사업지거든요, 여기가 영등포역. 근데 인근에 이 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표시된 게 딱 개발이거든요. 파란색이 재개발, 빨강색이 이제 신통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길 1구역은 특이하게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영등포역 뒤에 도림 1구역이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지정됐죠. 이것도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신길 15 그 밑에 남쪽에는 또 도심복합사업지구가 3개나 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관내로 치면 더 많은데, 여기 그 반경 1, 2km 안에 민간 개발이 23개, 공공재개발이 2개, 도심복합 사업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29개 개발 사업 중에 도심복합 사업만 유일하게 비례율을 미적용한다. 비례율이 근데 뭔지 알아야 이제 미적용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뭘까요? 뭔 거 같으세요? 처음 보는 그림이시죠? 다 처음 보시죠? 여기가 이게 120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계획상으로는. 이 자리는 영등포 공원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냐, 세상에. 여기 철도가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맞죠? 철도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영등포역의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도 못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만든 그림인데, 자, 여기 이 건물 이렇게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3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쪽방 재개발이에요. 그 쪽방 공공주택지구, 여기 건물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은 뭐죠? 백화점, 역사. 백화점하고 역사 개발. 그 다음에 이게 영등포공원.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선생님들 사업. 선생님들 사업. 근데 이 큰 건물 그리고 좋은 건물 사이에 선생님들 그 사업지가 있는 거고, 이게 옆에 있는 그 아파트죠? 현재 있는 거. 여기가 아트자이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가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례율이 미적용이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개발이 배분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례율이라는 게. 근데 도림 1구역은 공공재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림 1구역은 비례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118%가 추산이 된대요, 요번에 지구 지정할 때. 그래서 그 종전평가를 15 받으신 분이 비례율 118%의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17억 8천 정도가 돼버려요. 뭔 얘기냐면,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재개발 감정평가 한 번씩 하잖아요, 분양지정 전에. 15억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비례율이 118%가 나왔더라. 이걸 곱해줘서 내 재산이 17억 8천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비례율이 크겠죠.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례율이 80%예요. 종전이 15억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빠질까요? 3억이 빠집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80%였을 경우에는 이게 그 12억으로 평가되겠지만, 도림 1구역이 현재 118%가 적용이 돼서 권리가액이 많이 늘어나더라. 18% 이상 늘어나더라. 근데 도림 1구역을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뒷동네인데 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원래 여기 도림 1구역하고 영등포 역세권하고 합친이 많이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눠져가지고 따로따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공공재개발로 가고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게 된 그런 일들이 좀 있다. 근데 이제 땅이 이제 그 너무 붙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가 도림 1구역인데 바로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지에서는 비례율을 발표하지 않지만 도림 1구역에서는 비례율을 118%를 발표를 했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 영등포 역세권 인근에 그 재개발을 저희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도림 1구역, 신길 1구역, 신길 1구역도 공공 재개발이 있어요. 비례율이 114%더라고요. 현재 발표된 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108%, 103%, 이 신길 역세권은 신길역 앞에 있는 건데 면적이 작아요. 한 4,000평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바로 역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 11, 이거는 이제 시장 근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물레동 4가, 국화아파트 대림 1구역. 다 비례율이 110% 넘어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좋아지니까 비례율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만큼은 비례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0억이 남았다, 2,000억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이 비례율을 적용해갖고 조합원들한테 이제 재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준다 이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네. 만약에 사업 다 끝났어요. 1,000억이 남았어요. 그럼 그 종전평가 금액대로 이거를 1,000억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0억이 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LH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심공동주택 복합사업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 1,000억이 남았대요. 총 사업 수익이. 토지 소유자 추가 수익 보장 300억. 그 다음에 SOC 확충. 이거는 뭐 도로 상하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200억을 여기다 넣고. 특수 상황 토지 소유자 지원하는 게 250억. 이게 뭘까요? 그 이익공유형 아파트 있죠? 그 반값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도 동의서를 많이 걷었는데 그 비용을 LH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사업비에서 250억 정도를 빼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세입자 및 영세상 지원하는 거. 이게 또 150억이 나와요. 그리고 공공자가 임대. 이거는 공공임대가 또 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제 100억을 뺀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1,000억이 남았을 경우 30%니까 300억을 준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10에서 30% 보장이래요. 보장. 10에서 30% 보장. 근데 보장된 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은 이 사업을 이제 내가 이제 이 사업이 내 재산이 이제 이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뉴스도 검색해 보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검색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가 수익을 보장했다라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죠. 지금 전혀 없어요. 왜 없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줄 아파트 가격을 죄송하지만 좀 40% 50%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추가 수익을 어떻게 주냐고요. 상식적으로 돈이 없어서 잡은 물고기한테 돈 더 내라 이렇게 하는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또 보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 추가 수익 보장, 공기업 참여 시 토지 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도 10에서 30% 높은 수익률 보장, 그리고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익 보장 증서 발급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거는 다 공연불에 불과하고 오히려 분양가 역전을 염려하는 사업시구가 나오게 돼요. 어딜까요? 쌍문역 동측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가를 9억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안 될까 봐서. 근데 지금 선생님들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줄 가격이 8억 8천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분양 계약을 실제 언제 하느냐? 현물 보상 계약을 27년 12월에 하겠답니다. 무엇을 보고서요? 일반 분양 되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 9억에 잘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안 됐어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잡은 물고기들한테 아파트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8억 8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 사업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왜 돈이 건설사하고 LH하고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이 모자른다고 할까요? 왜 돈이 모자라서 분양가를 조금씩 올리는 걸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주민대표회의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쌍문역 동측에서. 그런데 그 쌍문역 동측에 주민대표회의 분들이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 LH하고 두산건설이 아파트 가격을 정할 때 본인들만 회의를 하고 우리는 싹 배제하고 회의에 참가를 시켜주지도 않았다. 그런 다음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우리도 역으로 통보받은 것뿐이다. 회의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욕을 먹고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업에 관련된 서류 뭐 다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개를 이제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도시복합사업의 사업 협약서인데 22조의 사업 완료 및 손익배분 이 내용 중에 2항에 보니까 복합사업 참여자가 이게 시공사예요. 사업 제안에서 복합사업 참여자 사업비 직접 정산 방식을 제안한 경우 두산건설에 대한 사업손익 배분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사비 그냥 공사비대로 받아갈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공사비 그냥 받아러 가겠다. 그렇게 되면 사업손익 배분은 없대요. 다만 추가 설치 품목, 유상 옵션 판매에 대하여 투입 원가,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할 때 투입 원가가 좀 드는데 그 원가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는 균등 배분한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두산하고 LH하고 발코니 확장을 할 때, 발코니 확장할 때 드는 그 투입 원가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청약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코니 확장할 때 아파트마다 다 다르죠. 어떤 데는 1,500달러 그러고 어떤 데 5,000달러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금액에서 원가를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을 LH하고 두산하고 나눠 먹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파트 사업을 했으면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매출도 고스란히 들어와야죠. 사업 이익에.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주민들한테 수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익은 줄 것도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을 좀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발코니 확장비를 빼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재개발하고만 비교를 해도 민간 재개발 발코니 확장비 빼돌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업 수익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원주민들이 진짜 턱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빨아먹고 그 다음에 아파트 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8억 8천인데 어떻게 산정이 됐느냐 원가를 공개해라 이런 식의 지금 활동.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받으실 분도 있고 안 받으실 분도 있는데 아파트를 받는 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너무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고 땅값이 얼마여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됐더라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와 15억이더라 뭐 그냥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받는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 공공에서 제대로 아파트를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물보상 가격 변동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현물보상 가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일단 규정부터 보면은 이제 총 3개의 굵직한 규정이 있는데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 가격은 복합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복합사업 참여자, 이제 시공사가 이 사업으로 이제 들어올 때 먼저 LH나 이제 국토부에다가 분양가를 얼마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략 제시를 해요. 그 원주민들. 근데 그 금액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복합계획 승인이 이제 승인될 때쯤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금액을 이제 통보해 주는데 그 한 장짜리 된 그 서면을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은 얼마, 그리고 단독주택 40평은 뭐 12억 정도의 평가, 근린생활시설 50평은 25억쯤으로 평가, 이렇게만 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문서가 딸랑 하나가 와요. 그게 지금 이 규정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동이 왜 생기냐 그걸 알아보니까
시행령에 있는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번위에서 증감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정권자, 뭐 서울시겠죠?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번 변경 가능하다. 이 말이 뭘까요? 분양가가 8억이었어요. 근데 10이래요. 10. 그러니까 8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겠죠. 좀. 한 번, 두 번 올릴 때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규정 가지고 이제 여러 번 변경을 할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는 안 하대요. 쌍문역 보니까 40%를 한 번에 올렸어요. 10이 아니고 40을. 그래서 이 규정은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40을 한 번에 올리는 걸 선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시행령 내용이 있는데 그 분양가격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에 변경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8억짜리가 예를 들어 뭐 금액이 변동됐어요. 8억 5천, 9억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LH에서는 당장 그거를 알려주고 가격이 변동됐으니까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현물 보상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보상 금액이 통지되면 아파트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이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물 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아파트 1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0이 넘어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0억인 줄 알았는데 12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이 뭐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12억인데 받으실래요? 선생님이 그건 고민을 하겠죠. 막. 우리 일반 재개발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관리처분 변경인가라는 게 있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뭐 조합장 내려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개발에서는 그런 절차라도 거칠 수 있는데 여기는 오르면 그냥 선생님들한테 통지하고 확인하고 안 받는다고 하면 그냥 강제 수용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설계가 된 이게 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쌍문역 동축 사례를 한번 보시죠. 21년 4월 9일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어요. 21년 12월 말에 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3년 12월 29일 날에 복합사업 계획 승인이 됐어요. 뭔가 이것만 봤을 때는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년 발표했는데 23년 말에 어쨌든 복합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는 보상 금액을 통보해줬고, 여기 분양 신청이라 돼 있는데 뭐 같은 의미니까 현물 보상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보상 계약을 언제 하느냐? 27년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물 보상 신청과 현물 보상 계약의 차이를 구분해 내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현물 보상 신청이라는 거는 뭐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 쌍문역 동축 사례 그대로 얘기하면 8억 8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받으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받겠다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집문서에 다 사인을 해갖고 LH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현물 보상 신청도 함부로 할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의 그 등기 권리증 이런 걸 다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받은 현물 보상 신청 그러는데 2년 5개월 정도 뒤에 현물 보상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냐? 저희는 뭐 주민대표회의랑 연락을 하니까 거기 사무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듣게 되니까, 그러면 무려 2년 5개월 뒤에 이제 진정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 가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때 정했던 공사비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생각했던 그 일반 분양가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분양이 조금 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다고 하면 또 변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5년 7월 31일 날에 현물보상 신청을 종료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물보상을 안 받은 분들, 그냥 나는 아파트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보상금을 주면서 여기서는 금융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왜냐면 200억, 300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있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사업 계획에 맞춰서 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가지고 보상액을 빌려서 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LH가 돈이 있습니까? LH 부채가 얼마예요? LH 부채가 얼마예요? 100조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보상 계약까지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더라.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의 그 이주비를 지금 지원해 줄까 말까 이게 지금 참 화두인데, 일단 쌍농동은 이주비 이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지 않아요.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갖고 이사해야 돼요. 이게 또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59제곱미터가 최초 분양 가격이 5억 1천만 원, 25평짜리 아파트가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상승 1억이 돼서 6억 1천만 원, 현재 25년 7월 기준으로 6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이고, 27년 12월에는 그 금액을 몰라요. 그리고 34평이죠. 6억 6천이 2억 2천이 올라서 8억 8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보상금, 내가 보상 금액이 얼마 안 나왔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아파트 신청할 것 같죠? 나중에 아파트 신청 안 하더라고요. 빌라 사람들도 못 하더라고요. 70%밖에 현물보상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LH도 70%만 딱 받고 다 놔버리더라고요. 현물보상 신청 기간을. 딱 그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방식의 차이를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재개발하고 도시복합 사업 매매 방식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어떤 빌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 이제 개발이 이제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그러면 추진준비위원회라는 데가 막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우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뜻이 있는 분들은 빌라를 지금 잡아놓는 게 좀 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 양평 11구역이라고 13구역 뭐 이쪽에 이제 사업지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양평 11구역이라는 데가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 전이잖아요. 지금도 한 2년 전에만 해도 그 오피스텔 가격이 3억 초반대, 2억 초반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이제 5, 6억이 넘어가고, 그게 이제 재개발이에요.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얼마 붙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빌라 가격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제 7, 8억 정도가 오르더라고요. 빌라 가격이. 그런데 현재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그게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요.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이니까 분양 신청을 하죠. 그러면 34평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5평 아파트 1+1으로 받을 수 있는 매물도 있고, 아니면 34평만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제 프리미엄 거래를 하게 되죠. 34평 이제 분양 신청된 물건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아까 7, 8억 주고 샀던 거를 이제 9억, 10억을 주고 이제 사셔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조합원들 아파트 그 가격이 좀 낮고 일반 분양 가격이 높으니까 그 차익도 있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18억, 19억 간다, 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프리미엄 거래가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이제 매매가 돼요. 재개발은. 그때가 이제 프리미엄 최고점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차 타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복합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지위 승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지위 승계 기간은 후보지 선정일부터 복합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까지예요. 자, 후보지 최초로 이제 이 동네가 후보지가 된 게 21년 3월 달이죠. 그런 다음에 아직 복합 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있은 다음부터 6개월까지 이제 팔 수가 있대요. 그 기간 안에. 근데 매수인 조건이 있어요.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리고 한 번밖에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영일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라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근데 제가 사정상
아 이거 돈이 내가 지금 무리했구나. 아 이거 그냥 던지고 나와야 되겠다. 던질 수 있을까요? 던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영일 아파트 제가 샀어요. 제가 뭔가 사정이 생겼어. 급전이 필요해요. 영일 아파트 처분해야 돼.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왜 못 파냐? 물딱지거든요. 그런 게 물딱지라고요. 분양권, 입주권, 우선 공급권 안 나오는 매물.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매수인 조건 중에 1회 거래 제한,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LH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샀는데 갑자기 좀 사정이 어렵고 뭐 급전 필요하고 뭔가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처분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걸 사야 돼. 근데 심지어 LH한테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발생 여부, 이게 지금 도시복합사업 다른 데 이제 쭉 가잖아요. 쌍문역이나 지금 연신내, 방학역 이런 데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프리미엄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프리미엄이 발생 안 하냐?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매물이 끝까지 이제 10년 동안 버텨가지고 무주택 자격으로 10년 동안 들고 있어야 나중에 아파트 하나 받는데 사정 생기면 이거 내가 팔지도 못해요. 그런데 프리미엄 주고 지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안한 걸 사시겠어요? 아니면 재개발에 있는 그냥 빌라 사서 나중에 내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샀어요. 근데 사업시 인가 되니까 한 3억 올랐다는 거예요, 빌라가? 그럼 그때 파실 수 있잖아요. 이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도시복합 사업이 또 심지어 어땠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매매가 가능했대요. 근데 이게 전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공공분양주택은 뭐 입주를 하고 5년 동안 못 팔다가 팔 수 있는 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은 팔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전매 가능한 거다. 이렇게 좀 약간 말장난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뭡니까? 여기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선생님들 입주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앞으로 바꿔주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10년, 10수년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매매가 되는데 이게 전매가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매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바꿔줬어요. 무주택자에게 하나여 1회만 전매할 수 있게. 이것도 저희가 참 이게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보상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거는 뭐 전반적인 사업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는 엑시트하는 방법, 탈출 전략이 없다. 한번 사면. 그래서 재개발을 샀으면 샀지 이걸 사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위승계 특약이라는 게 또 있어요. LH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25년 8월 1일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에서 소유권 이전 거래 시 지위승계에 관한 특약을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LH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매수인이 가요. 저희 이거 매매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LH가 이제 우리가 선정한 저기 법무법인 2개가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거기 그쪽 가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검토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달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특약을 이제 받을 때 한 2달 정도 걸린다는데 거래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형벌보상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후보지 선정일부터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있는 매물만 사셔야 하고, 근데 이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언젠지 모르는데 나는 그게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게 6개월 이후 거를 샀네요?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제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고, 거래로 인해서 뭐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빌라 2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한테 하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조합원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빌라 2개로 아파트를 하나만 신청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다고 해서 아파트 2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하고 똑같은 이제 규정이 있는 거고, 1회 거래로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자의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LH가 확인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확인.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 어떻게 되느냐. 거래 당사자가 확인 신청을 해요. 양도 양수인이 법무법인을 가요. 그래서 그 구비서를 점검을 해요. 검토를 해. 법무법인이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유권에서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물탁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정상 거래로 인정이 돼서 현물 보상 신청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법무법인이 이제 책임을 뭔가 쓸 것 같은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검토 결과를 이제 법무법인이 LH로 통보해요. 선생님들한테 통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LH가 나중에 전화를 해요. 아, 된답니다. 아, 뭐 안 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이런 거 걸지를 못해요. 이 매매를 다시 들어와 보세요. 우리 매매할 때 부동산 가면 이거 얼마예요? 3억 5천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이거 근데 이게 매물 보러 온 사람 나눠가지고 오늘 100만 원이라도 걸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장님들이 100만 원이라도 걸어야 돼요. 아, 그거 어떡하지 하다가 1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런 다음에 계약금은 한 달 있다가 내. 막 그래가지고 3,400을 또 준비했어요. 그런데 3,400을 이제 내라고는 그쪽 파는 사람은 3,400을 내라. 근데 이것 때문에 내지를 못해요. 계약이 어그러지게 돼요. 왜냐면 이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기도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부동산 들어가갖고 얼마 드릴게요 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딱딱딱 한 다음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계약서를 갇힌 계약서 같은 거를 협약서 같은 거를 써놓고 여기 나한테 파세요. 근데 이제 확인이 돼서 매물이 이제 현물보상 신청이 가능하면 파시는 거고 아니면 못 팔아요. 뭐 이런 걸 써놓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 결과를 통보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이제 매매를 이제 제한시키는 어떤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재개발 정비사업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구 지정 66%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쭉 오다 보면 시공사 선정할 때만 50% 동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보상금 통지 받으시고 현금 보상을 이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현금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2주. 그리고 재개발은 이제 조합 설립인가 동의할 때 75. 근데 그 전에 구역 지정할 때도 70% 정도 걷어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할 때는 직접 최소 50%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또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가 있어서 50% 동의를 또 얻어요. 그리고 종전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할 때 또 다시 50% 동의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이제 많은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지구 지정만 되면 나중에 이제 시공사만 뽑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재개발보다 뭔가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 사업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길 2구역 사례를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장 빠르죠? 이 동네에서. 21년 11월에 지구 지정이 제한됐는데 예정 지구가 바로 21년 11월에 됐어요. 그리고 나서 웃긴 게 이제 한 달 있다가 지구 지정이 됐죠. 왜냐면 이게 선도지구라 해가지고 여기는 동의서를 굉장히 빨리 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사업을 모르고 처음에 발표할 때는 4년 안에 철거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지어서 8년 차에 입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열어보니까 어때요? 21년 11월에 지구 지정을 해서 24년 초에 착공을 하겠다. 착공했나요? 오신초교 밑에 공사했나요? 옆에 안 했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구 지정 21년 12월에 있었고 보상 착수가 26년 6월에 있어요. 지금 그 신길 2구역 보상 금액을 통보는 해줬는데 지금은 보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아파트 가격 안 나와가지고 일단 이 보상 금액을 보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26년 6월에 아파트 가격이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공사 착공은 언제예요? 27년 12월. 그래서 분양 공고 이건 뭐예요?
아까 현물보상 계약을 하기 전에 일반 분양을 다 끝내놓고 현물보상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공고를 한다는 거고 28년에. 그래서 공사 준공은 31년, 주민 입주는 32년 2월. 그래서 지금 신계 2구역은 21년 말에 시작을 해서 한 10년 걸리네요. 근데 여기까지만 봅니다. 보상 착수까지. 여기까지 이제 생기는 어떤 변수는 몰라요, 아직. 그래서 보상까지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언제 됐죠? 25년 12월 말에 됐죠. 그러니까 보상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이 사업이 쭉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5년 뒤면 언제일까요? 31년 말 정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31년 말에 아파트 신청하셨어요. 짓는데 한 4, 5년 걸리거든요. 여기 면적이 더 커서. 그러면 36년, 뭐 37년에 입주를 하시겠어요. 37년에. 여기 그 37년이면 저기 다른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빨리 안 줘요, 아파트를.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게 제일 기다렸었던 시간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LH 자료에 보면 주민 설명회 때 지금 단독주택 13억 8천에서 17억 5천이래요. 이게 땅값만. 근데 이제 범위가 좀 많이 넓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42평을 가지고 가격 차이가 한 4억 정도 벌어지는데, 이거를 34평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뭐 7억이나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믿겨지시나요, 이제? 이게 슬슬 이제, 이거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근생상가, 근린생활시설이 22억 4천에서 41억 6천.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생인데, 한 20억 가까이의 차이가 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1+1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23억을 환급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금액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아파트 가격을 자꾸 이제 변동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공사비 이슈. 그런 다음에 일반 분양 가격이에요, 결국. 여기 영등포에서 일반 분양가로 얼마를 팔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공사비로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정돼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줄 아파트 가격이 결정될 텐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보상 금액에서는 사실 조금씩 뺍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그림, 이 얘기가 나중에는 안 맞더라. 그래서 이게 증산4 주민대표 회의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상 금액을 받았어요, 통지를. 증산4에서도. 그런데 주민대표 회의가 뭐라고 공문을 보냈나요? 주민대표는 LH 보상인팀과 증산4에 개별 통보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정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대요. LH 보상인팀은 25년 12월 주민대표와 협의 이후 감정평가를 검토한 결과 24년 12월 복합 사업계획 승인 직전 전 세대에 안내한 추정 감정평가 금액 대비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분들이 이제 좀 약간 두서없이 글을 쓰긴 했지만 요는 뭡니까? 예전에 그 통보받았던 금액하고 지금 진짜로 금액 통보받은 걸 보니까 금액이 다르지 않냐, 떨어졌지 않냐, 그 얘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에 주민대표는 명확한 내용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LH 보상인팀은 감정평가 사와 협의 후